네, 안녕하십니까. 신원입니다. 자, 수리 자료 해석에 엑기스만 모아서 이번에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이론편과 문제편으로 구성했고요. 아주 초보자부터 고수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NCS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수리 자료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당락을 정한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NCS 문제는 피셋 문제를 많이 따와서 만들고 있어요. 따라서 피셋 문제를 공부하는 것이 NCS에 대비하는 가장 또 좋은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료 해석 영역을 잘 정리하시면 표나 그래프가 나와 있고 또 계산이 들어있는 어떤 문제든 자신 있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강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열심히 따라오시면 분명히 성적이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갈게요. 자료 해석의 신, 자료 해석의 꿀, 그래서 신헌이라고 하고요. PSAT 강의는 오랫동안 했고요. PSAT 검색하시거나 자료 해석 검색하시면 저에 대한 그 기사도 뜰 것이고, 그리고 카페도 뜰 것이고, 교재도 뜰 거예요. 그래서 피셋 자료 해석하면 신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관련 강좌를 보시면요. 일단 NCS의 전반적인 강의는요. 이 신원 박영영 쌤의 NCS 직업기초능력 평가 이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지금 강의는 수리 자료 해석에 특화된 강의입니다. 물론 수리 자료 해석만 대비하는 건 아니고요. NCS 같은 경우에 그 표 그래프가 들어가 있는 모든 영역, 즉 문제 해결이나 자원 관리까지 커버할 수 있고요. 의사소통 쪽에서도 표 그래프가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CS를 준비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기업 인적성 준비하시는 분도 있죠. 그분들도 수리 파트하고 수출입 파트를 추리해서 수출입 파트를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에 대한 컨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카톡이든 카페든 이메일이든 상관없습니다.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 카페에 우수회원 신청하시면 좋은 자료들을 많이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요. 우수회원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NCS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일단 그 NCS는 10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듈형 시험이고요. 실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10개 영역이 위와 같이 정리되고요.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영역이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그리고 자원관리. 그래서 위에 3개는요, 모든 공사공단에서 필수적으로 나오는 영역이고요. 자원관리는 문제 해결하고 좀 유사하긴 한데요. 소재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문제 해결은 그야말로 어떤 문제 상황을 주고 거기에 적합한 대안을 찾는 거고요. 자원 관리는 뭔가 자원 관리니까 자원과 관련되겠죠. 그래서 주로 물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 배분과 관련된 소재가 문제로 등장합니다. 근데 어쨌든 공통점은요. 자료 해석을 잘하면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 그래프와 텍스트가 조합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료 해석 관련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나머지 영역들은요. 크게 준비하시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수리 영역을 베이스로 해서 문제 해결, 자원 관리까지 커버가 된다면 반드시 NCS에서 고득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피셋과 유사해지는 NCS. NCS의 트렌드가 피셋하고 굉장히 유사해지고 있죠. 그래서 그 추이를 쭉 정리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료 해석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표 차트에 대한 해석 문제, 그리고 긴 지문에 대한 문제를 최근에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이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쭉 한번 확인하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 책의 타이틀이 피셋 for NCS예요. 그래서 피셋을 통해서 NCS에 대비하자. 왜 피셋 문제를 봐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이제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핵심적인 거는요. NCS가 모듈형 시험으로 만들어졌는데 문제가 풀이 확보가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셋 문제를 많이 가져와서 변형해서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자료 해석이 제일 중요한 소스가 되고 있죠. 자, 이 강의는요, 원래
이 책이 이론편하고 문제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문제편 따로, 이론편 따로 수강할 수도 있고 통합해서 수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지금 이론편에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겁니다. 자, 강의 진도를 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 OT 시간이고요. 진단 테스트에서 좀 핵심적인 것들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2강부터 이제 본격적인 진도로 들어가는데요. 2강, 3강은 도표 분석, 4강, 5강은 사칙 연산, 6강, 7강은 응용 계산, 8, 9는 통계 이론, 11강은 응용 수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응용 수리 파트는 NCS뿐만 아니라 인적성 준비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적성에서도 자료 해석이 뭐 굉장히 비중이 높죠.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리 파트 문제가 그냥 40문제가 다 자료 해석 문제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5대 5로 15가 자료 해석, 5가 응용 수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 해석을 잘해 두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요, 5급 공채 수석하신 분인데 가장 취약했던 영역이 자료 해석 영역이었어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이분뿐만 아니라 상당수 많은 분들이 토로하는 고민이죠. 자료 해석이 너무 생소하고 어렵다라고 하시는데요. 그거는 그만큼 친숙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료 해석을 친숙한 영역으로 만들어 드리는 역할을 제가 해드릴 거고, 그리고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성적이 오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분야는 정직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점수를 올릴 수 있다, 열심히 하면 점수를 올릴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해서 결국 합격의 영광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NCS 수강생 후기를 보면요, 큰 도움을 받아서 합격하신 분들의 사례를 제가 카톡이나 그 다음 카페에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실력 진단 테스트에서 모든 문제를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이게 그 기본 근거로 깔고 있는 이론들까지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 이 시간에는 짤막짤막하게 코멘트만 하고요. 진짜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서 이 문제들을 다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냥 내가 어떤 거를 알고 있고 어떤 걸 모르고 있다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는 시간이에요. 자, 일단 OX 판단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A 후보 지지율이 30%, B 후보 지지율이 20%래요. 두 후보 간의 지지율은 10% 차이이다. OX, X예요. 자, 왜 X냐면 여기에 P를 넣어줘야 됩니다. 포인트. 최근 그 수능에서 복수 정답 나왔던 영어 문제에서도요, 어떤 그 회사의 점유율이 2%에서 20%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문이 5번이 18% increase라는 지문이 있었어요. 물론 4번이 명백하게 X였기 때문에 4번으로 대부분 답을 골랐는데, 그 5번의 정답을 고르신 분이 한 2% 정도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결국 그게 채택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2%에서 20%로 간 거는, 자, 2%에서 20%로 간 거는 18이 커지긴 했는데 퍼센트와 퍼센트의 증감에 대한 단위는 퍼센트가 아니라 퍼센트 포인트라는 단위를 써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란 말이 빠져가지고 복수 정답으로 최종적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아마 그 출제하신 영어 선생님이 제 수업을 들었었다면 그런 오류를 안 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어느 국가의 남자 실업률은 5%이고 여자 실업률은 3%이다. 그렇다면 전체 국민 실업률은 4%이다. OX. X입니다. 왜 X냐면요. 자, 실업률이 5와 3인데 전체를 4로 잡았다는 이야기는 산술 평균으로 처리한 거죠. 5, 3을 똑같이 취급해 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가중평균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셔야 돼요. 5와 3 사이에 어떤 값에 있는데, 어떤 값인데 그게 정확히 얼마인지는 지금 정보로는 알 수가 없어요. 주어진 자료의 기준수를 알아야 된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업률을 계산할 때 분모에 깔리는 게 경제활동 인구라는 게 들어가요. 근데 그 경제활동 인구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은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같다면 얘가 4로 나오겠죠. 근데 같은지 모르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다. 이거는 이제 가중평균 가면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각 데이터들이 평균 중심으로 가까이 분포되어 있다. 표준 편차 작다는 말은 이렇게 홀쭉하다는 이야기예요. 표준 편차가 크다는 말은 이렇게 뚱뚱하다는 이야기예요. 넓게 퍼져 있는 거.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가까이 분포되어 있는 게 표준 편차가 작은 거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4번. 전체가 5개로 되어 있는데 모두 5%씩 상승했대요. 그렇다면 25% 상승. 이거는 이상하죠? 아무리 봐도 이상하죠? X입니다. 자, 전체 상승률은요, 각 부분 상승률들의 가중 평균으로 계산이 돼야 돼요. 근데 각각 5%였기 때문에 전체도 5% 상승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 5번. 전년에 비해서 2.4배 이 배수가 나오면요, 1을 빼고 100을 곱해주면 증가율이 나와요. 그러니까 240이 아니라 140%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X. 자, 이것도 배율과 증가율 관계도 교재에 들어가 있고요. 따로 강의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 매월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자, 여기서 주의하세요. 전년 동월. 전년도 같은 달이란 말이에요.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서 5% 상승했대요. 그럼 1월 물가에 비해서 3월 물가는 10% 상승했다. X가 되겠죠. 1월이 전년 1월에 비해서 5% 올랐고 3월이 전년 3월에 비해서 5% 올랐다는 거지. 1월, 3월 사이에 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함정이에요. 자, 이제 보통 이제 전년 동월이 아니라 전월 대비라고 가정해보세요. 전월 대비. 전월 대비라고 이 말을 바꾸면 이게 맞을까요? 그래도 X예요. 왜냐면 1월에 비해서 5월이 5%, 2월에 비해서 3월이 5% 증가하면요. 1월에 비해서 3월은 단순히 그 두 개를 더한 10%가 아니라요. 정확하게 말하면 10.25%가 돼요. 왜 그러냐면 쉽게 생각해 보세요. 100에서 5% 커진 105인 상태에서 다시 5%가 커지니까요. 그죠? 쉽게 말하면 복리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처리는 또 곱셈관계의 변화율 공식 또는 전체기간 변화율 공식 파트에서 또 다룰 거예요. 그래서 변화율에 관련된 공식 파트에서 또 다루니까요. 일단 체크만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7번. A반의 남자 평균 성적 50점, 여자 평균 40점. 그러면 A반은요, 일단 전체 평균이 40에서 50 사이에 나오겠죠, A반은. 자, 반면에 B반은 60, 45니까 45에서 60 사이에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범위가 벗어나 있다면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어때요? 겹쳐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높을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반의 평균이 높을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푸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 사이에 있는 거 45.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있는 거 52.5.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그거는 A반 안에서 남녀가 동수이고 B반 안에서 남녀가 동수라는 전제가 있었을 때 그 두 값의 산술 평균으로 계산이 되겠죠. 근데 그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A반은 한 49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B반은 한 46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X. 자, 이것도 가중평균 파트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7번. 그 다음 8번. 부식비가 전체 식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에서 20%로 감소했대요. 그렇다면 부식비는 2분의 1이 감소한 것이다. 자, 전제가 깔려야 되겠죠? 네, 전체 식료비가 변동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그 정보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식비가 2분의 1이 감소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전체 식료비가 처음에 100이었는데 그 다음에 200이 됐대요. 그럼 여기서 40%, 40, 여기서 20% 역시 4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발레를 하나 들어보면 뭐 충분히 파악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9번. 이거는 이제 감소율 7% 상회한다. 이걸 물어봤네요. 그럼 270에서 250으로, 자, 270에서 마이너스 20이 됐죠? 자, 그러면 270의 7%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1% 계산은요, 기준수에 소수점을 2개 앞으로 옮기면 돼요. 그래서 1%가 2.7이고요. 이것에 7배를 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곱셈 방법 중에 두 승법을 추천해요. 앞자리부터 곱하는 거. 7이 14에 77은 49. 한 자리 뒤로 물러 써주시면 1899 소수점 찍어주면 18.9가 되겠죠. 그런데 20이나 감소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크게 감소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그라미. 자, 그 다음 10번. 1제곱킬로미터는 1000제곱미터가 같다. 뭐가 빠졌습니까? 1000이 빠졌죠. 1000 곱하기 1000이 되니까 여기 공이 3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100만이 돼야 되겠죠.
이거 잘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네모 그려보세요. 자, 1km, 1km 곱하면 1은 곱하면 1이 되는 거고 km 곱하면 제곱이 되겠죠. 그럼 각각 얘가 1000m, 얘가 1000m예요. 그러면 곱하면 1000 곱해서 100만이 되고 미터 곱해서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제곱이 붙거나 세제곱이 붙었을 때는 주의하세요. 네. 그럼 이걸 응용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럼 1세제곱킬로미터는 몇 세제곱미터? 자, 이제 육면체, 정육면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00이 곱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10억이 됩니다. 10억. 자, 그래서 10번은 X. 자, 11번. 천분율을 나타내는 기호는? 자, 이거는 읽을 때 퍼밀 또는 퍼마일, 퍼밀리지 이렇게 읽는데요. 자, 동그라미가 이 짝대기 뒤에 하나 있으면 이거 퍼센트라고 읽어요. 그래서 100분율이고요. 요게 두 개가 있으면 천분율, 세 개가 있으면 만분율, 전체를 만 개로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천분율 기호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자, 용돈이 매년 일정액만큼 증가하는 경우 용돈 증가율은 매년 일정하다? 이거 속기 쉽죠? 증가율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증가율의 기본 공식 처음 값분의 증가량. 그 다음에 이거를 소수로 쓸 때는 여기까지만 쓰시면 되고요. 퍼센트로 쓸 때는 이제 100을 곱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분자가 되는 증가량은 똑같이 고정되어 있는데 분모는 계속 커질 거 아니에요. 값이 커지고 있으니까, 증가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분모가 커지는데 분자는 같아. 그러면 분수는 감소해야 되겠죠. 뭐 잘 모르시겠으면 간단한 숫자 대입을 해봅시다. 자, 똑같이 10씩 커지고 있어요. 100에서 110이면 10% 증가죠. 110에서 120은 110에서 10이 커진 건 대략 9% 증가죠. 따라서 증가율이 감소가 나옵니다. 따라서 X. 13번. 80에서 86 간의 증가율은 7% 이상이다. 방금 이야기했던 공식 그대로 대입해보면 80에서 86은 6이 증가한 거죠. 그럼 80에서 6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럼 80에서 6이에요. 일단 공 떼고 생각해보세요. 8분의 6. 8분의 6은 4분의 3. 4분의 3은 0.75, 즉 75%예요. 따라서 80분의 6은 7.5%가 되겠죠. 따라서 맞습니다. 얘는. 그 다음 14번. 912, 874 간의 감소율은 4% 이상이다. 일단 감소량을 계산해야 되겠죠. 자, 숫자가 이렇게 조금 변했을 때는 그 비율을 감소된 양을 먼저 계산하고 처음 값을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가세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증가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럴 때는 이 증가량 계산이 아니고요. 그때는 몇 배 됐는가를 생각하는 게 빠르고요. 그 다음 감소가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남아있는 게 얼마 안 돼요. 그때는 그 남아있는 값의 비율을 먼저 계산하고 나머지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빨라요. 예를 들어서 120에서 24로 변했어요. 이거는 이 감소량 마이너스 96 계산해갖고 120에서 96이 차지하는 게 80%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제가 좀 빠르죠? 마음이 급해요. 자, 120에서 24가 차지하는 걸 먼저 계산해 보는 거예요. 20%죠. 그러니까 얘가 20%니까 그동안 없어진 거는 80%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감소율 80%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다룹니다. 자, 그럼 912에서 874, 38이 감소했네. 그러면 1%가 9.12죠. 9, 4, 36에 뒤에 이하 거의 무시해도 되지만 처리한다 해도 0.48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38은 4% 이상 감소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분수에 대한 증감 판단의 기준들에 대해서 써놨네요. 자, 또는 이제 분수의 대소 비교예요. 한쪽에 분수가 분자는 크면서 분모는 작을 경우 그 분수는 다른 분수에 비해 크기가 크다. 맞죠? 간단한 예로 5분의 4하고요. 6분의 3을 비교해 보세요. 얘가 분자는 큰데 분모는 작아. 따라서 무조건 큰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네 글자로 제가 정리하면 자대모소, 무조건 위너, 분자 크고 분모 작으면 무조건 큰 수다. 자,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 자, 그 다음 니은. 증가율을 비교했을 때 분모 증가율보다 분자 증가율이 큰 경우 분수는 상승하고. 저건 맞습니다. 이건 맞아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처음에 x분의 y라는 분수가 있는데 분자는 20% 증가했어요. 그래서 1.2y가 됐고요. 분모는 10% 증가했어요. 1.1x가 됐어. 그럼 어느 게 큰이라는 거죠? x, y 지워버리면 여기가 1보다 큰 수가 남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게 되죠. 그죠? 따라서 이거를 또 네 글자로 외우면 분자 증가율이 크면
상승합니다 라고 요새 자증대 분자 증가율 크면 상승. 그럼 반대 패턴은 모증대하로 외우시면 돼요. 모증대하. 분모 증가율이 크면 하락합니다. 자, 숫자를 바꿔서 쓰시면 이해되시겠죠? 여기가 1.1이고 여기가 1.2면 부등호가 이렇게 되겠죠. 제가 조금 빨리빨리 지금 핵심을 잡고 있어서 조금 따라오시기 버거울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저런 게 있구나 정도로 감만 갖고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디귿. 감소율끼리 비교했어요. 근데 분자 감소율보다 분모 감소율이 작은 경우 분수는 상승한다. 그런데 이건 틀렸어요. 분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분수가 x분의 y가 있는데 분자 감소율이 커야 되겠죠. 분모 감소율이 작다고 그랬으니까. 분자가 20% 감소했다고 생각해보세요. 0.8y. 근데 분모는 10% 감소했어요. 그럼 0.9x. 그럼 xy 지으면 여기가 1보다 작은 수죠?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감소율끼리 비교할 때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분자의 감소율이 크면 자감대. 분자 감소율이 크면 그 분수는 작아져요. 하락합니다. 반면에 분모의 감소율이 크면 상승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외웠던 거랑 정반대 패턴이에요. 자, 자, 증. 이거 반대로 놓으면 자는 모가 되죠. 모. 증은 감이 되겠죠. 그래서 모, 감. 뒤에는 똑같이 가야 되죠. 반대에 반대말을 썼으니까. 그래서 모, 감, 대, 상. 그리고 이미지로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리면요. 자증대상은 이런 이미지예요. 분자 쪽의 증가율이 이렇게 크고 분모는 요만큼이란 극단적으로 제가 표시해 봤어요. 이럴 때는 분수가 상승한다. 반대로 이제 모증대하는 분모의 증가율이 굉장히 크고 분자의 증가율이 작아. 이러면 이제 분수가 작아져요. 그러면 이제 감소율도 마찬가지예요. 감소는 둘 다 감소인데 분자가 굉장히 크게 감소하고 분모가 조금 감소했어. 그러면 이거는 감소합니다. 하락합니다. 근데 반대로 분모가 확 줄어버리고 분자도 줄었지만 분모가 확 줄어버리면 상승합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까지 또 교재에 다 넣어놨으니까요. 그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실전 자료 해석 문제네요. 자, 3개의 지문이 달려있는데요. 일단 표의 구조를 보시면 지역이 있고 시기가 있고요. 읍수하고 시장수가 나와 있습니다. 단위는 개. 자, 그 다음 각주는 별 내용은 없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18번. 1770년 대비 1908년에 시장수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경상도이다. 일단 경상도를 체크해 볼게요. 자, 요 사이에는 증가가 7이 됐죠. 그럼 276에서 7은 정확한 계산은 하지 마시고 일단 3%를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안 되죠. 3% 기준으로 안 돼요. 1%를 2.76 잡으시면 되는데 2.7도 버거우면 그거보다 좀 작은 2.5를 생각해보세요. 2.5라면 3배를 하면 7.5가 되죠. 그러면 2.7에서 3배를 하면 당연히 그거보다 큰 수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7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얘는 3% 미만 증가다 잡아놓으시고 자, 혹시 얘를 이제 제낄 만한 애를 보는 거예요. 충청도 보니까 157, 162. 여기서는 5가 커졌네? 그러면 157의 1%는 1.57이니까요. 그 3배보다 얘는 커요. 그래서 3%가 넘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죠. 따라서 충청도가 이겼다. 자, 이렇게 해서 대충 증가율을 어림산에서 판단해 봤는데요.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어요. 분수로 놓고 157분의 5와 276분의 7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 분자 쪽의 증가율에 비해서 분모 쪽의 증가율이 큽니다. 그럼 아까 바로 이전에 뭐라고 했죠? 분모 증가율이 크면 하락한다. 따라서 앞에가 크다. 즉 157분의 5가 큰 수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처음에는 이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쉽게 생각해보세요. 5에서 7은 2가 커졌으니까 절반보다 적게 커졌죠. 50% 안 돼요. 정확히는 40% 증가죠. 근데 157에서 276은 느낌이 어때요? 거의 2배 쪽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절반보다는 크게 늘었다는 건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증가율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기준을 생각해서 넘느냐 안 넘느냐. 이 경우는 50%만 생각하시면 돼요. 1.5배. 자,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냥 대표적으로 2가지만 소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X. 그 다음 19번. 자, 이거는 여사건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위 5개가 50% 미만이라는 소리는요. 전체가 지금 조선시대니까 8개 도입니다. 조선 8도예요. 그럼 나머지 3개, 즉 상위 3개가 차지하는 거 생각하는 게 더 빠르겠죠. 5개 세는 것보다 합산하는 것보다 3개 합산하는 게 빠르겠죠. 상위 3개가 50% 미만을 초과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상위 3개를 각각 체크해서 분모랑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전체랑.
그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각각 50%를 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20번. 1830년 각 지역의 읍당 시장수를 살펴보면, 자, 분수구조의 읍당 시장수, 뭐뭐당 뭐뭐. 그 A당 B라고 정형화 시켜 놓으면요. A가 분모, B가 분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얘가 분모, 얘가 분자야. 자, 그러면 읍이 분모, 시장이 분자인 구조인데, 자, 1830년 함경도가 5번째로 많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접근하실 때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는 막 1등, 2등, 3등, 4등 찾았다가 아이고 함경도가 5등이네. 이렇게 5번째네.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한 거예요. 자, 1등, 2등, 3등, 4등이 누군지는 아무 관심 없어. 이 지문에서는. 그냥 함경도가 5번째인가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위에 4개가 있고 밑에 3개가 있겠죠. 8개니까. 그죠? 그래서 함경도를 기준으로 큰 게 4개인지 봐도 되고요. 작은 게 3개인지 봐도 돼요. 근데 가급적이면 적은 쪽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게 쉽겠죠. 그죠? 물론 이 경우에는 4개, 3개니까 별 차이 안 나는데 만약에 10개 데이터가 있어요. 10개 데이터가 있는데 어떤 녀석이 뭐 8등을 했대. 8등을 했대. 그럼 앞에가 7개, 그 다음에 뒤에가 2개라는 소리잖아요. 그런 경우는 걔보다 작은 게 2개인지 카운트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죠? 자, 이 경우에는 함경도보다 작은 게 3개다라고 접근해 봅시다. 그러면 함경도 값을 먼저 기준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읍이 23, 그 다음에 여기 1830년에, 그 다음에 황해도를 동그라미 쳤네. 이거 아니고요. 함경도 14. 자, 제가 좀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노안이 오나 봐요. 비슷해, 글자가. 자, 14. 그 다음에 42. 그래서 3위에 딱 떨어져요. 3. 깔끔하네요. 그러니까 3보다 작은 게 3개인지 체크해 봅시다. 34, 93, 3배 안 되네. 53, 158, 3배 안 되네. 그 다음에 쭉쭉쭉 3배 넘다가 26, 51, 3배 안 되네. 따라서 맞구나. 이렇게 전략을 쓰시면 되겠죠. 따라오셨나요?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를 100% 소화하고 계신 분이라면 고수예요. 하산하셔도 돼요. 제 강의 안 들어도 되고, 아, 저런 것들이 있구나. 나도 빨리 저 정도까지 가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해서 기초가 없으신 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제가 하는 내용들을 한 절반 정도는 알겠고 절반 정도는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 반복적으로 계속 나올 거고 계속 제가 주입식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진짜 이제 부등 놓기 이제 계산 능력 싸움인데요. 이 파트도 사칙연산 응용 계산 파트에서 빠른 방법들을 계속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 처리해 보시고요. 자, 이제 주관식으로 갑니다. 주관식. 이거는 무조건 암기다. 여러분 이 컴퓨터 끄기 전에 무조건 암기하시고 끄세요. 자, 2분의 1, 50%. 자, 2분의 1 절반이 4분의 1이죠? 분모가 2배가 되면 그 값은 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25%. 자, 그러면 여기는 없는데요. 하나만 더 추가해 봅시다. 8분의 1, 그럼 몇 퍼센트? 다시 절반, 12.5.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9분의 1도 하나 추가해 놓을게요. 9분의 1은 11.1. 이렇게 암기하세요. 여기까지. 자, 나머지 채워봅시다. 3분의 1은 33.3. 5분의 1은 20. 6분의 1은 16.7. 7분의 1은 14.3. 자, 이 정도는 그냥 자다가 물어봐도 빡빡빡 튀어나올 정도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3분의 1, 6분의 1은 절반 관계라는 걸 이용해서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무한소수예요. 얘가 0.3에서 무한반복이니까 얘는 0.16에서 6이 무한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올림하면 16666 가는 거니까 16.7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암기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저 분수를 소수로 쓸 때는 자 5분의 1 소수로 쓰면 0.2죠. 그럼 퍼센트로는 거기에 100을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20%예요. 그럼 기본 논리는 이거예요. 이제 이것처럼 쉬운 거는 바로 외우시고요. 만약에 갑자기 뭐 13분의 1을 물어봐. 아, 근데 13분의 1은 얼마지? 그게 이제 7.7%인데 저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외우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잘 생각이 안 날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빨라요. 그거를 100 나누기 13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빠르냐면 그 분모에다가 어떤 값을 곱했을 때 100을 만들지 생각하는 게 빠르죠. 그죠? 즉 소수하고 곱하면 항상 1이 됩니다. 곱하면 1이 돼요. 그러면 퍼센트하고 곱하면 항상 100이 돼야 돼.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5분의 1 생각이 안 나? 그럼 20을 곱하면 100이 되는구나. 5는 20을 곱하면 100이 되는구나. 그럼 이제 응용해 볼게요. 자, 40분의 1은 몇 퍼센트야?
잘 생각이 안 나요? 40에 얼마를 곱하면 100이 되지 생각하는 거죠. 그죠? 즉, 이 4분의 1을 분모를 100으로 바꿨을 때 여기가 2.5배니까 분자가 2.5가 됩니다. 그래서 분모를 100으로 쓰면 그 위에 있는 분자가 바로 퍼센트 값으로 읽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분수를 퍼센트로 계산하셔야 할 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분모를 100으로 바꾸면 몇 배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자, 그럼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요. 그럼 25분의 1 몇 퍼센트? 자, 25를 100으로 바꿉시다. 4배가 걸리죠? 그럼 여기는 4가 되겠죠. 100분의 4니까 4%. 25에 4를 곱하면 10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 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꼭 암기해 두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거는 그 증가율, 감소율, 증감률에 대한 대소 판단 기준인데요. 바로 정리할게요. 증가율은요, 그냥 숫자 대소 비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측정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감소한 것을 포함하여 수의 크기 기준을 한다. 수의 크기 그대로 비교하는 거. 이거는 이제 증가율이에요. 증가율. 그리고 절대값을 기준으로 하는데 감소한 것만 대상으로 한다. 이거는 감소율이죠. 감소율. 그리고 다 포함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 포함해서 절대값 기준으로 하는 거를 이거는 증감률이라고 합니다. 증감률. 근데 같은 말이 변화율, 변동률.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증가율은 같은 말이 뭐가 있냐면요. 증가 쪽이니까. 근데 이제 오해하시는 게 증가율, 감소율이 서로 반대말로 생각하시는데요. 증가율이 큰 개념이고 감소율이 그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증가율은 감소한 것까지 포함해서 처리하는데 다만 기준이 수의 대소 비교로 간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증가율하고 같은 거는 상승률, 성장률, 신장률. 그죠? 이해되시죠? 감소율하고 같은 말은 하락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증감률하고 같은 거는 변화율, 변동률. 자,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뭐 이론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그때 또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실업률이 2%에서 3.1%로 증가했대요. 아까 한번 나왔었죠? 퍼센트 포인트 개념. 이 숫자가 1.1이 커졌으니까 여기는 1.1만 써주시면 돼요. 퍼센트의 증감수의 단위가 퍼센트 포인트니까. 그런데 이제 뒷부분은요. 다시 퍼센트 증가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대요. 여기서는 숫자 자체의 증가율을 계산하셔야 돼요. 2에서 3.1로 증가한 거니까 2에서 3.1로 간 거니까 2.0분의 1.1이 증가한 거죠. 자, 아까 제가 퍼센트 계산할 때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분모를 100으로 바꾸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분모를 100으로 바꿀 때 여기는 50배가 걸리죠? 그러니까 여기도 50배를 하면 55가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 55, 즉 55%가 되겠죠. 55%. 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그 복수 정답 나왔던 수능 문제 다시 한번 복귀해 볼까요? 어떤 것의 점유율이 2에서 20%로 변했어요. 그러면 이해 논리로 치면 기억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18% 포인트 증가. 그 다음에 아까는 언급 안 했는데 굳이 퍼센트를 쓰고 증가를 쓰려면 앞에 숫자가 이제 뭐가 될까요? 이런 경우 아까 증가율 계산할 때 제가 살짝 언급했어요. 자, 2에서 18이 커졌으니까 2에 비해서 18은 9배죠. 그러니까 곱하기 100 하면 여기가 이제 900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렇게 크게 변했을 때는 그 증가량을 굳이 계산하지 마시고요. 몇 배 됐는가를 생각해보세요. 몇 배? 10배야. 뭐 10배에다가 1 빼고 100을 곱해. 그러니까 9에다가 100을 곱하는 거니까 900%가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아까 그 오답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2.4배가 됐을 때 증가율로 240% 증가다. 이게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1 빼고 100을 곱해야 되니까 240이 아니라 140% 증가다라고 했잖아요. 그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죠. 자, 이것도 다음에 또 자세히 나올 거고요. 그 다음 4번. 아, 이건 좀 어렵다. 그죠? 수출 상담 실적이 몇 건이다. 근데 2010년 12월이에요. 근데 표를 보니까 12월은 안 나와 있어, 표에. 그래서 좀 암담하죠. 그러면 요걸 한번 보세요. 1월에서 11월이고 그 남는 게 12월이 될 거 아니에요. 연 전체로 보면. 그 다음에 여기 전년 동기 대비 전년도 같은 기간이니까 2010년 1월부터 11월에 대한 증감률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뭐가 생각나요? 아, 그 전년도 즉 2010년 1월부터 11월 값을 뭐 X라고 놓읍시다. X라고 놓으면 자, 태국의 경우
거기서 80% 증가한 게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x에다가 1.8을 곱하니까 즉 80% 증가하는 말은 배수로 1.8이에요. 자, 증가율을 배율로 바꾸는 거는요. 배수로 바꾸는 거는 두 자리 앞으로 가고 1을 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8이고 자, 이렇게 한 값이 2520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x는 2520을 1.8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소수점이랑 공 떼고 무시하고 알맹이만 보세요. 252는 일단 180하고 72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러면 72는 다시 18에 2배의 2배, 36, 그 다음 72가 되죠. 2배의 2배. 그래서 14배가 되겠죠. 18을 기준으로 152는 14배가 됩니다. 14배. 그러면 여기 공, 소수점 맞춰주면 00을 붙여서 1400이 되겠죠. 그러면 x가 1400이야. 자, 그러면 1526에서 1400을 빼면, 즉 1월부터 7월을 빼면 그해 12월 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126건이 되겠죠. 자, 이것도 조금 어려울 거예요. 네, 우리 책에 전기값 계산 공식 파트에 또 이거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또 다루기로 하고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 아까 제가 필기했던 거 다시 한번 복귀해 봅시다. A당 B, 이거 A분의 B 해가지고 슬래시를 이렇게 쫙 사선으로 보면 앞에가 분모가 되고 뒤에가 분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A당 B의 변형이야, 얘는. 다시 10만 명이란 말이 여기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뒤에다가 곱해주셔야 돼요, 10만. 그리고 앞에 인구를 밑에 써주고 범죄 발생 건수를 위에다가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위를, A의 단위를 곱해준다. 그래서 이거를 정형적인 공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A, 그것의 단위가 X야. X당 B면 A분의 B에다가 X를 곱해야 된다. 그죠?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인구 100명당 사망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인구분의 사망자 곱하기 100.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이렇게 돼 있으면 인구분의 출생아 곱하기 1000.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세팅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갑니다. 6번. 자, 요거는 쉽네요. 1000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요거는 다음에 단위에 관련된 챕터 바로 시작 부분에서 나오니까요. 그때 보기로 하고 일단 1000 들어가는 것만 체크해 두시고요. 넘어갑니다. 7번. 자, 전체 직원수 대비 간부 직원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 이거는 선생님 좌표 숫자도 안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풀라고 내신 거예요? 라고 하실 텐데요. 여러분, 전체 직원수가 X축에 있죠? 간부 직원수가 Y축에 있어요. 그럼 X분의 Y를 묻는 거네.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원점이에요. 원점 0, 0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원점에서 연결한 기울기랑 이 X분의 Y는 비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그래프의 가운데 점을 중앙에 찍었을 때 그거를 통과시키면 돼, 기울기. 법제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하고 기획예산부는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제가 이 측면에서 보니까 잘 안 보여서, 여성가족부가 두 번째로 크군요. 그럼 가장 낮은 것은 역시 국정홍보처하고 조달청하고 비교해보면 조달청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챕터에서 차트 스피드 해법, 차트 이론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때 자세히 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를 이용해라. X분의 Y, 원점 연결 기울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반드시 암기해야 될 오늘 숙제예요. 아까 제가 분수 퍼센트로 전환하는 거 암기하라고 했죠?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 수치 단위는 4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만, 억, 조, 경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국제 기준은 3자리를 기준으로 하니까요. 컴마로 구별을 해줍니다. 그래서 1, 1000, 100만, 10억, 조. 제가 얼마 전에 그 조카들이 그 할아버지 간병한다고 할아버지가 좀 저 아버님께서 좀 아프셨어요. 근데 고생을 해가지고 제가 용돈을 좀 입금했거든요. 자, 용돈 치고는 좀 많이 보내줬어요. 간병비로 고생했다고. 자, 이거 얼마입니까? 여러분, 놀라는데 자료에서 공부하시는 분은 0.1초도 안 걸려요. 컴마 2개니까 100만 원이네. 바로 나오는데 이제 배우지 않은 분은 세겠지.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컴마의 위치를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컴마 보이면 1000, 두 번째 컴마 보이면 100만.
자, 상상 속에 있는 돈이지만 여러분 그림은 한번 그려봅시다. 뭐 여러분 곧 달성할 수도 있어요. 자, 1,100만 얼마? 얘는 10억. 그죠? 10억. 그래서 컴마 3개 찍혀 있는 금액을 보는 순간, 오, 10억 원이 들어왔네. 땡큐지 하면서 네. 상상 속에서도 즐겁네요. 자, 그렇게 컴마를 기준으로 읽어주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요거는 이제 단순 비율 계산인데요. 뭐 이거 쭉 더하면 요게 이제 70이 나오고요. 70에서 28, 10%가 7이니까 10%의 4배, 그래서 40%. 그 다음 얘는 2배, 20%. 얘는 1배, 즉 10% 기준으로 계속 보고 있어요. 10% 기준으로. 자, 그러면 7이 10%인데 3.5니까 절반, 5%. 그 다음 17.5는 10%인 14와 그것의 10%가 아니죠. 잘못 말했네. 20%인 14와 5%인 3.5의 결합이니까 25. 그래서 합이 딱 100으로 떨어지게 됐죠.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은 30%,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 중, 뭐뭐 중, 이런 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에 대한 식을 복잡하게 공식을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일 좋은 건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그려봐. 자, 영어를 좋아하는 애가 30이래. 자, 영어. 그 다음에 영어를 좋아하는 애들 중에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 있네. 아, 교집합이 있구나. 그럼 수학은 이렇게 그려야 되겠구나. 자, 그럼 영어가 전체를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30명이에요. 여기가 30명. 자, 근데 영어를 좋아하는 애 중에 수학을 좋아하는 애들이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교집합, 요 부분이 10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여기는 20이 되는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 중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도 3분의 1이래요. 그럼 수학 전체가 30이라는 소리니까 여기도 20이 되겠죠. 자, 그럼 질문은 영어도 좋아하지 않고 수학도 좋아하지 않는 학생, 테두리를 빨리 만들어주고 이거를 전체로 봤을 때 이 합집합의 여사건을 묻는 거구나. 나머지를 묻는 거구나. 이게 합이 50이죠? 또는 30 더하기 30 각각 더해서 교집합 빼기 10 해서 50 구하셔도 돼요. 따라서 나머지 부분이 50이겠구나. 잡아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푸는 게 좋다. 자, 여기까지 이제 거침없이 진단 테스트를 봤는데요. 자, 지금 결과에 대해서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증가율 개념을 설명을 했었죠. 자, 30점 맞았던 사람이 60점을 맞는 경우와 50점 맞은 사람이 80점을 맞은 경우 똑같이 30점이 올라갔는데 증가율은 어때요? 증가율은 30에서 60 2배야. 그러니까 100% 증가죠. 플러스 100%야. 50에서 80은 60% 증가죠. 기분은 어때요? 이 사람이 더 좋은 거지. 그죠? 증가율이 크게 나왔으니까. 뭔가 성취도가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낮은 점수를 깔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증가율을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90이 돼버리면 이제 몇 퍼센트 증가가 됩니까? 90이 되면 3배가 됐으니까 200%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긍정의 힘. 그리고 열심히 따라오시면 분명히 그만큼 성적 향상을 보신 분들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따라오시고 자신 있게 저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단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학습 가이드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90점 이상이신 분 현재 솔직히 이런 분이라면 굉장히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만 그리고 감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계속 꾸준히만 학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반드시 들을 필요는 없지만 안정적 실력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듣는 것을 추천한다. 단기 플랜 5일 만에 끝내는 플랜을 짜 드렸죠. 그 다음에 80에서 89점, 즉 80점대이신 분은 괜찮은 실력이에요.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론 정리, 연습 문제, 기출 문제 분석 등을 통해서 실력을 더욱 탄탄하게 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런 분들은 이 기출 문제, 그리고 연습 문제의 핵심 포인트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론은 어느 정도 있으신 거죠. 제가 아까 그 기본적인 이론들 쭉 설명했었는데 그것들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신 분들이니까 이제 실전에서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쨌든 연습 문제, 기출 문제, 이 문제편 강의가 단순히 문제만 푸는 강의가 아니고요. 그 문제 자체만 푸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유사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어떤 그 근본적인 포인트들을 다 잡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구성입니다. 자, 그 다음 70점대. 이분들은 이제 보통인데요. 그 개념 정리가 잘 안 된 부분, 특히 뭐 가중평균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시간을 관리하는, 계산에서 시간을 관리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반드시 들으시길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 D 60점대 많이 하셔야 돼요. 앞으로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실력이니까 그걸 인정하고 내가 그동안 이쪽에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니까 이제 남들이 했던 것만큼 나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따라잡으려면 더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독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취약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준비하시고 공부하시고 심화학습까지 하셔야 되겠습니다. 강의는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요. 자, 이분들은 이제 20일 플랜. 아까 그 B하고 C는 말씀 안 드렸는데 그분들은 이제 10일 플랜, 10일 플랜 짜드렸어요. 그거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분들은 20일 플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0점 미만의 경우도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특히 연산 연습 부족하신 분들은 뭐 자료 해석 연산책이라는 제 책도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해서라도 꾸준히 하시고 정말 내가 수학이 약하다 그러면 중학교 수준의 수학책도 빨리 보시면서 뭐 모든 챕터를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연산 관련된 거 그리고 도형 관련된 거 그리고 확률 관련된 거 정도는 그리고 이제 그 많이 나오는 방정식 그죠? 부등식 비례식 그 정도는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즘은 초등학교 수학도요 고학년으로 가면은 굉장히 많은 연산과 사고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냥 연습 삼아서 그런 걸 사이드로 하나 놓고 계속 풀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뭐 창피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수준이 낮으면 빨리 극복해서 올라가는 게 좋은 거지 계속 그냥 피해 가시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계속 가이드 해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은 계속 저한테 질문해주고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전체적인 OT를 마치고요.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